그런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로마 역사상 정말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과학과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로마 하면 굉장히 위대한 제국, 그리고 당대 최강의 패권 국가,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로마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최강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언더독의 위치에서 굉장히 힘겹게 오랜 기간을 버텨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춘닥터가 할 이야기도 이렇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 바로 로마 공화정 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로마라는 나라는 좀 특이하게 3번의 체계 변화를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3단 변신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3단 변신을 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로마 왕정,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할 로마 공화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위대한 제국 시절로 알려진 로마 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왕정은 그냥 왕이 다스렸던 시절, 그리고 로마 공화정은 소수 엘리트라고 하죠. 이 귀족들과 원로원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대제국인 로마를 한 명의 1인자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왕이 다스렸냐, 귀족이 다스렸냐, 아니면 황제가 다스렸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로마 공화정 초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바로 기원전 500년 정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로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왕정에서 로마 공화정으로 이 체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는 밖으로는 끊임없는 외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안으로는 정치적인 안정, 체제의 안정을 가져야 했던, 말 그대로 이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이 밖과 안이 모두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로마 공화정 초기에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일단 로마는 공화정일 때 이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런데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는 이런 대통령에 있는 관직을 5년마다가 아닌 1년마다, 즉 매년 선출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공화정은 지도자 역할을 한 명이 아닌 2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씩 지도자를 선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지도자에 위치하는 관직의 이름을 집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런 어떤 매년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일반 평민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표권이 한 명당 한 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표권을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굉장히 재산이 많은 귀족 같은 경우는 투표권의 장수가 한 사람이 1000장을 갖고 있기도 한 그런 형태를 띈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정관 같은 지도자를 뽑거나, 아니면 나라에 있는 중대한 일을 투표로 결정한다고 할 때 한 명당 한 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귀족들이 재산이 많았고 표수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들을 귀족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투표로 선출되는 그런 공직자들도 대부분 이 인재 풀이 다 귀족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하려면 보통 똑똑해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엘리트들을 공직자로 보통 선출을 할 텐데, 이런 교육도 잘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당연히 대부분 귀족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평민들에게서 불만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 귀족 녀석들은 맨날 교육도 잘 받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맨날 고위공직자 자리도 독점하니 이게 나라냐? 이렇게 로마 공화정 초기 시절에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에서 평민과 귀족이란 존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원로원과 민회, 이 두 가지 정치 기구에 대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일단 로마에서 원로원이라 함은 일종의 정치 자문 기구 같은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공직자들에게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조언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권장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령 같은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조언이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는 자문기구인 원로원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집단이라고 평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원로원 자체가 굉장히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퇴임을 한 엘리트 공직자 출신의 귀족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맥 정치라고 하잖아요. 이 로마 원로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똑같은 조언이라도 결국 조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공화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원로원은 말 그대로 소수 엘리트 집단이 주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의 굉장히 교과서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원로원과 라이벌이 되는 정치 기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로마 민회입니다. 자, 로마 민회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의결 기구 같은 거였는데요. 일종의 어떤 전체 투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민회는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해야 하느냐, 이 국가를 적으로 맞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전체 투표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집정관 같은 중요한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도 전체 투표를 하는 것이 바로 민회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자, 결국 로마 공화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은 로마 공화정의 정치 체계는 첫 번째는 바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대표되는 원로원,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 투표를 지향하는 로마 민회, 이 세 개의 정치 기구가 로마 공화정 정치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적으로 이 로마 공화정이 흘러가려면 이 공직자 집단과 원로원, 그리고 마지막 로마 민회가 서로를 잘 견제하고 또 균형을 이루면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로마 공화정 초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밸런스와 균형이 깨져 있었다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공직자 자체도 거의 원로원 출신, 귀족 출신들로 다 뽑혔고, 평민이 원래 수는 훨씬 많지만 소수의 귀족들이 투표권을 독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결국 평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을 점점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평범한 로마 시민들은 맨날 전쟁 나가면 나가서 싸우랴, 집에 와서는 농사 지으랴,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 이득은 저 배부른 귀족들이 다 챙겨가네. 에라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 따위 그만하겠어. 이렇게 해서 로마의 일반 평민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로 군대 파업이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당시 로마는 주변 외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계속 전쟁을 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평민들이 군대 파업을 해버리면 당연히 로마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이러다가는 귀족이고 평민이고 간에 그냥 로마 자체가 망하게 생겼고, 좋다, 우리 귀족들은 너희 평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호민관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호민관이 뭐 하는 직책이냐? 호미를 죄송합니다. 자, 호민관은 로마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직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민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이 이 평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평민을 위해 만들어준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귀족 출신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호민관이라는 직책만큼은 귀족 출신은 될 수가 없고 오직 평민 출신에서만 선출되도록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호민관은 평민의 대표가 될 수 있고 평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호민관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신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불가침권, 그리고 각종 어떤 정책들이나 집정관의 결정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로마 공화정 초기에 발생한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은 이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생기면서 약간은 희석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이 호민관이 최초로 설치된 기원전 494년 이후에도 이 로마의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은 여전히 그치지 않게 되는데요.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정치 체계 자체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아직 원시적인 고대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힘이 강했던 귀족들의 힘이 아직은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평민을 위해 세웠던 대표 호민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호민관 자체의 기반이 약하고 그런 호민관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호민관은 여전히 그런 독립적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귀족과 원로원의 입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평민들만 손해를 보고 산단 말이냐? 아니 법적으로 우리 평민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도 이제 언제든 또 군대 파업을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평민들은 군대 파업을 무기로 수시로 귀족들에게 저항을 해왔고 결국 이 평민들의 권리가 조금씩 이 로마 공화정 초기를 지나면서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로마는 여전히 주변 부족들과도 전쟁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 역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은 계속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무려 한 100년 정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도 싸우고 내부적으로도 갈등하고 이런 시기를 계속 질질질 로마 공화정 시기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로마 역사상 정말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켈트족의 침략이었습니다. 자, 켈트족은 이 고대 시대에 유럽을 거의 지배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기원 전이었죠. 이 고대 시대에는 유럽이 아직은 많이 문명화가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일단 땅이 개간돼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통 문명화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고대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로마나 에트루리아라든지 아니면 이 발칸반도 쪽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요 정도만 어느 정도 문명화를 이룬 상태였고 대부분의 다른 유럽 땅들은 문명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명화되지 않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울창한 숲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민족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시에 이 서유럽과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유럽의 일부까지도 넓게 분포했던 그 민족이 바로 그 유명한 켈트족이었던 것이죠. 이 켈트족은 일단 농경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나 땅에 정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냥도 하고 약탈도 하고 전쟁도 일삼는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도시국가라든지 농경국가들을 침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 또 다시 떠났다가 또 와서 약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켈트족이 이탈리아 중부까지 내려와서 결국 로마까지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로마의 위쪽인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트루리아인의 세력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이 켈트족이 로마까지 침공한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서서히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 방파제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이 켈트족이 결국은 로마까지도 침공을 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또 이 켈트족이 침공할 당시에 밖으로는 외적들과 싸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게다가 평민과 그 귀족이 또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이 군대도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국력이 분열된 상태에서 상당히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켈트족이 순간적으로 남하를 하면서 로마를 침공했으니 로마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 로마 시내 자체가 함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사실 이 로마의 긴 천년의 역사 중에서 이 로마 시내 자체가 함락된 경우가 사실은 이 켈트족이 최초이기도 했고 이 두 번째로 로마가 함락되는 경우는 마지막 서로마가 멸망할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로마 이 시내 자체가 함락된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두 번 중에서도 사실 마지막은 멸망당할 때였으니까 로마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손에 꼽는 대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는 정말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그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켈트족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괴를 배상하게 됩니다. 사실 켈트족은 애초에 무슨 농경민족처럼 정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내를 함락했지만 이 로마 도시 내에서 뭐 오랫동안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였어요. 어차피 로마는 살려두면 또 돈과 식량을 모으겠지. 그때 가서 우리 켈트족이 또 약탈하고 이득을 취하면 그만일 것이야. 실컷 로마 시내에서 즐기고 놀았으니 이제 할 것도 없다. 일단 물러나자. 이런 생각으로 켈트족은 로마 시내에서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역사상 정말 최악의 사건,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켈트족의 침략 사건을 로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켈트족에게 탈탈 털렸던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로마가 아직 힘이 미약하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라까지 떨어졌던 이 로마가 과연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시죠. 로마 역사상 로마 시내 자체가 함락됐던 경우는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마지막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였으니까 사실상 로마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 시내가 함락된 건 딱 한 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이 켈트족의 로마 시내 함락은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자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로마인들은 진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일본 만화 드래곤볼의 사이어인들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로마 시민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로마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일단 파괴된 시가지부터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로마인들은 굉장히 도시 개발이나 건축에 진심이었던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파괴된 시가지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 다시는 이민족들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성벽은 최대한 튼튼하게 만든다. 그리고 각종 상하수도와 포장된 도로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폐허가 되었던 로마 시가지는 아주 빠르게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강력해진 도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도시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저 무시무시한 켈트족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결국 켈트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바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은 종종 오합지졸의 병사라던가 아니면 적은 수의 병력을 데리고도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로마에도 딱 이런 부분에 적합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카밀루스라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풀네임은 뭐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밀루스 뭐 이런 이름인데 로마의 이름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칭해서 카밀루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밀루스라는 인물은 로마 공화정 초기에 일종의 전쟁 영웅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이 로마가 주변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카밀루스는 그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거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 켈트족에게 당했던 이유도 이 카밀루스가 마침 이 정치 분쟁에 휘말려서 망명을 해서 부재 중인 상태였거든요. 이 뛰어난 지휘관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는 켈트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 카밀루스 역시 로마가 전에 말씀드렸던 평민과 귀족 간의 그런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종의 희생자로 망명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족이고 평민이고 간에 우리 모두 다 잘못한 게 맞다.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이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 켈트족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던 거라고. 이제 우리 로마도 정신 차리고 진짜 전쟁에서 이겨줄 수 있는 카밀루스를 지휘관으로 다시 추대하자. 이렇게 해서 쫓겨난 전쟁 영웅이었던 카밀루스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최고 지도자 자리였던 집정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로마로 불러줘 고맙소. 나 카밀루스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나 로마의 재건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해보겠어. 모두 함께 힘을 내봅시다. 사실 당시 로마가 켈트족에게 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로마 주변에 있던 동맹국이나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부족들은 역시 로마에게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켈트족에게 당하더니 로마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군. 우리도 틈을 봐서 로마를 공격하고 약탈하면 되겠구만. 하하하. 하지만 전쟁 영웅이었던 카밀루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로마는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죠. 결국 로마는 배신한 동맹국들과 주변에 있는 경쟁 부족들을 차근차근 전투를 통해서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켈트족이 침공하기 이전 시절보다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모습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또 뛰어난 지휘관인 카밀루스를 중심으로 주변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 로마. 하지만 이 로마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 관계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의 평민과 적은 수였던 소수의 귀족들 간의 갈등,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로마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켈트족 침공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었겠죠. 언제까지 너희 귀족들만 배부르게 살 거냐? 정치도 맨날 너희 맘대로 하고 중요한 공직자 자리도 너네가 다 헤쳐먹으면 이게 나라냐? 사실 이런 평민과 귀족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호민관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로마는 귀족들에게 훨씬 유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켈트족의 침공 이후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 로마는 위기 때마다 힘을 합칠 수 없게 된다. 평민과 귀족이 싸움을 멈추고 진정한 화합을 하지 못한다면 켈트족의 침공 사건은 또다시 반복되겠지.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평민과 귀족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우리들도 결단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켈트족의 침공 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인 기원전 367년 드디어 중대한 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바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라는 법안이었던 것이죠. 역시 로마답게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키니우스 법은 로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키니우스 법안의 핵심은 결국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어떤 그 기회를 평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결정적인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사실 정치가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굉장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 정말 굉장히 오래전 시대인 이 고대 시대에 실제로 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평민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결정적인 법안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로마가 어떤 약간 특별한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키니우스 법의 구체적인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역시나 첫 번째 항목인데요. 바로 로마의 최고 지도자 위치인 집정관 2명 중 1명은 반드시 평민 출신으로 선출한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의 최고 지도자 자리, 즉 현재 어떤 대통령 자리와도 같은 그 자리를 로마에서는 집정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집정관 자리는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2명씩 선출하는 임기 1년제의 공직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최고 공직자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로마의 원로원과 귀족이 거의 독점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무조건 평민 출신으로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집정관이 2명이니까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 집정관 2명의 의견이 통일이 돼야겠죠. 그런데 한 명은 이제 무조건 평민 출신이 되게 되니까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이제는 평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집정관 임기가 1년인데 이 1년의 임기를 마친 집정관은 로마의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원로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정관을 마친 평민들이 원로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또 다른 공직자로도 훨씬 더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평민들에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공직자 자리 그리고 정치 활동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로마인들의 성향이야말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개방적인 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그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거스르고 정말 진정한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줄 알았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당연한 결과기도 한데 평민들의 공직 활동과 정치 진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로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재풀이 형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적은 수의 귀족의 인재풀에서만 공직자와 정치 활동이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이런 정치 진출과 공직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로마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공유 토지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이 점점 더 많은 토지를 독점하게 되고 또 가난한 평민들은 점점 이런 귀족들의 소유가 되는 소장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토지, 즉 부동산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여기서도 귀족들보다는 평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채무자가 이미 지불한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분할 납부한다 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목이었던 토지 항목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고 과도한 빚과 이자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이런 평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키니우스 법은 로마의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던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꽤나 많이 진전시켰던 아주 기념비적인 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켈트족의 침공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차근차근 정복해 나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꽤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해서 머리가 약간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이 꽤나 재밌거나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춘닥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